협회에서 근무하는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월드비전도 그렇고 헬프에이지도 그렇고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아시는 것도 많아서 쫄고 있었거든요, 계속. 근데 휴식을 줘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아마 장애 쪽에 혹시 공부를 하셨거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제개발협력에서 장애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협회라는 곳이 54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사단법인인데요. 사실은 협회가 한국의 어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사실은 이제 연세대학교의 백낙준 총장님께서 만드신 이제 그런 조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처음에 이제 자선이었겠죠. 그 당시에 이제 전쟁과나 이런 학생들 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아마 복지 사업을 하다가 점점 이제 국제 회의나 국제 교류는 많이 해왔으나 사실 지금까지의 60년의 역사에서 해왔던 거는 거의 이제 그냥 회의, 뭐 이런 세미나 이런 거 위주로 사실은 해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경험이 굉장히 축적이 돼서 이런 어떤 개발도상국의 장애인의 삶도 알게 되고 어떤 이제 국제 시민사회에서의 역할을 이제 좀 서서히 찾기 시작했는데, 협회가 이제 지난해 60주년을 맞고 또 그 이전에 우리도 해외 원조를 통해서 생성된 조직인데,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이런 전 세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사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 오랫동안 해왔어요. 한편에서는 뭐 따끈한 자선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그것만이 가능한 건가,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뭔가 확 바꿔버려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정부를 굉장히 압박을 해서 더 이상 한국 정부가 사실은 밖에 나가면 굉장히 우쭐대잖아요. 뭐 이렇게 좀 잘 산다라고 하고 뭐 OECD 메디인다고 하고 이렇게 폼은 내는데 진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들었었고, 그래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라고 엄청 압박을 해서 2012년도에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큰 전 세계 장애인들이 모이는 큰 대회를 이제 저희가 이제 유치를 해왔고, 그 중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정부가 한번 세게, MB 정부 때니까 뭐 뭔 말을 못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번 세게 한번 선언을 한번 하자라고 한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인천 전략인데, 그 인천 전략을 만들었던 베이스가, 그러니까 이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은 10개 아젠다를 만드는 거죠. 빈곤을 감소하고, 그리고 장애인의 정치 참여, 특히 이제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들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없는데, 그런 정치 참여라든지 장애인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보호라든지 여성 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SDG나 이런 데 굉장히 관련된 목표들을 만들었어요, 한국 정부 주도로. 근데 그 목표를 만들었을 때의 기본 이념이 UN 장애인 권리협약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권리에 기반한 접근과,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선언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아주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그런 정신을 담아서 만들었는데, 마치 SD처럼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 또한 선언적인 의미에 굉장히 가까울 거다라고, 마치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SD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또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처음 뒤지기 시작한 게 이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그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보면서, 근데 이제 참 어느 순간에 발견한 건데 3조를 보다 보니까 기본 정신이 목표에 이렇게 여성과 아동만 있더라고요. 근데 왜 여성과 아동만 있을까? 장애인도 누면 되는 거지. 해가지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가, 마침 이제 그 당시에 외통위 쪽에 뭐 이제 실명을 밝혀도 되죠. 우상호 의원이 이제 좀 이제 많은 일을 해왔는데 같이, 그래서 그쪽에다 이거 하나 놉시다. 그래서 이제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법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제가 근거도 찾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주 쉽게 통과가 됐는데, 뭐 요즘도 이제 법이 이제 총선 이제 전이니까 이제 막판에 이제 막 몰아가지고 좀 통과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과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더니 이제 이 법만 돼갖고는 또 안 되고, 뭔가 조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계속 작년에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가 코피드도 알게 됐고,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입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아쉬운 게 올해 초에 코피드 처음에 와서 총회를 와봤는데
좀 많이 불러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요. 이제 세미나는 많이 했는데 뭐 제가 잘 내용도 모르고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시민사회단체, 국제개발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장애 쪽의 입장을 계속 좀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여성, 뭐 노동, 아동, 뭐 이런 아동 분야의 이제 그쪽 조직들과의 어떻게 연대를 꾸릴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은 코피디에 기대를 했죠. 근데 한 번도 그런 거를 안 불러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안 부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못 간 것 같고요. 네. 어느 쪽으로 이거를 이게 어느 쪽이죠 이게? 네. 하여튼 장애가 이렇게 굉장히 늦어요. 뭐 할 말 할 때마다. 아까도 제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입구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저는 그래도 전동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이어서 다행이지만 아마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한 번 오려면 여기 못 왔겠죠. 사실은 그만큼 더디고 힘들어요. 사실 장애. 저도 잘 모르고 저도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을 전공을 하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여기 한번 들어온 지가 한 10년 됐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지금 네. 저는 이게 질문한 대로 그냥 썼어요. 그냥 단순해가지고 사람이.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의 장애 이슈가 왜 중요한가라는 이제 질문이 이제 있어서 사실 그리고 이거는 그 제가 그래도 제일 15일 날 빨리 내놓고 이제 오늘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동안 고민을 해왔던 그 시민사회에서 고민이 굉장히 아마 강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애인 혹은 장애라는 것은 혹시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 이제 저희도 이제 우리 직원분하고 같이 왔지만은 막 거창하게 얘기하죠. 뭐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정말 장애인이라고 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좀 이제 그 아동과 여성이나 이런 쪽하고도 좀 깊게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성과 아동이라는 거는 그냥 인구의 반 혹은 누구나 다 아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냥 노인연금 하면 막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표가 나오니까. 근데 장애인 쪽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장애인이라는 생각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장애인은 왠지 우리가 아동을 할 때 물론 못 사는 아이들이라고 하게 되면 자선을 생각하지만 장애인 하면은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당연하게 막 시혜적인 생각 나지 않나요? 막 자선 같은 생각 나지 않나요? 사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자선의 대상도 아니고 시의 대상도 아니고 따뜻한 옷을 입혀줘야 될 대상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들은 똑같은 주체이고 또 차별받지 말아야 되는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시선과 동정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장애인들은 그냥 차별받는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하기도 하잖아요. 말로는. 근데 여성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좀 여기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다행이지만은 굉장히 이제 이쁘게 꾸미려고 하고 화장을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을 자꾸 대상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인들은 불쌍하고 못할 것 같고 무능증자일 것 같고 자꾸 장애인들을 이렇게 객관화하고 대상화 시켜버린다라는 거죠. 장애인 마치 여성들은 이뻐야 돼. 여성들은 화장을 해야 돼. 뭐 이런 것처럼 장애인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무능력자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적장애인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무능력자 혹은 부적합자로 여기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 취업도 안 되는 거고 뭐 100만 실업이 청년이 100만이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은 그거보다 더 이제 심한 그런 사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이렇게 그 시민사회권리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을 만들어내요. 7개 협약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협약을 근데 마치 우리가 아동권리협약이 있다고 해서 뭐 아동차별이 없는 건 아닌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많은 국제사회에서 협약을 만들었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어떤 협약은 따로 있지를 않아서 저희가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래도 자랑스러웠던 거는 장애인 권리 협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 권리 협약 만들 때 아마 그 전두환 정권 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두환 정권이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여성은 아마 몰랐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아동 권리 협약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장애인 권리 협약만큼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장애인들의 입장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사실 저게. 수많은 국제사회에 막 그 유엔 가면은 막 그잖아요. 막 폼나고 막 전문가 같고 막 다 이런 사람만이 와서 만들었던 그런 협약들을, 지금까지 협약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휠체어 이끌고 가서 직접 자기네 입장을 넣어서 만든 게 바로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협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만들었던 거는 장애인들이 오죽했으면 거기 가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만들었던 배경에는 그 굉장히 오래된 세월 속에서의 한과 차별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 권리 협약은 직접 장애인 당사자들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장애와 이제 그런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서 왜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서 장애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장애 인구가 이제 사실 10억입니다. 그 통계상 2011년도 월드뱅크하고 WHO에서 낸 통계가 10억인데, 그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5%가 장애인인 거죠. 사실은 이 숫자로 올라올 동안의 역사는 한 30년 돼요. 옛날에 한 10%였거든요. 30년 전만 해도. 그런데 통계를 전체적으로 내보니까, 통계라고 해봐야 뭐 얼마 되진 않겠지만은 하여튼 10억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 중에 전 세계 그 빈곤 인구들이 한 20%가 그 빈곤 인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80%가 다 장애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엔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MDG를 그래서 만들었지만 그 MDG에는 사실은 장애인이 전혀 들어갈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러나 MDG 목표 1의 빈곤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빈곤을 감소시키지 않고선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인식과 월드뱅크의 이제 인식이 이제 바뀌어진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장애인이 국제사회에서 이 장애 포괄적 관점에서 어떻게 그동안 논의를 흘러왔느냐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를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1981년도 그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엔이 세계 장애인 해를 선포를 하면서 사실은 내걸었던 이념은 그동안 집에 갇혀 있던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 예방과 재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차원에서 그 유엔 장애인 10년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1983년도에서 92년까지 유엔 장애인 10년을 선포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세계 장애인의 날은 아시는가요? 인권의 날은 아시죠? 얼마 전. 근데 세계 장애인의 날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중국에서 오신 그렇게. 예. 언제예요? 갑자기 중국 얘기하다 왜 캐나다로 넘어가요? 혹시 아세요? 네. 혹시 세계 장애인의 날이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4월 20일이요? 4월 20일 날은 JRF가 만든 한국의 장애인의 날이고요. 그건 옛날에 그런 거마저 없었으니까 만들었는데, 세계 장애인의 날은 12월 3일입니다, 사실은. 네.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유엔이 이렇게 이제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전 세계 장애인들의 차별과 빈곤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지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했고, 그것마저 부족하니까 유엔 장애인 10년을 선포를 통해서 장애인의 이슈를 이제 전면에 이제 내세우기 시작했던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92년도가 끝나는 것을 기념해서 사실은 장애인의 날을 이제 12월 3일 날로 만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엊그저께 반기문 총장이 했던 메시지의 키포인트는 SDG를 뭐 따가지고 리브 노원 비하인드인가 뭐 아무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선언을 한 것도, 매년 장애인의 이슈를 유엔에서 계속 메시지를 던져가면서 이제 중요 이슈를 이제 부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의 차별과 권리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어코 2006년도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제정하게 됩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아까 이제 그 아동 권리 협약을 이제 말씀하면서 저도 이제 좀 깊게 들었는데, 역시 이제 이것도에 대한 이거를 만들 때도 기본 원칙이나 이것도 전체 한 50개 조항은 됩니다. 그래서 평등과 존엄성이라든지 반차별이라든지 특히 자기결정권, 아동 같은 경우에 자기결정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애인들이 제가 만약에 지적장애인이면 나한테 자기결정권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다 전문가들이 하려고 하고 아빠가 대신 하려고 하고. 왜? 나도 엄연히 결정권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유엔의 생각인 거였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동권리협약이나 이걸 제가 뭐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 연세계 그 7대 권리협약에 과연 거기 국제협력이 들어가 있나요 혹시? 우리 그 월드비전 혹시 거기 국제협력이 들어가 있나요 조항에? 네, 예. 서문에 들어갔나요? 네. 우리는 조항에 박았어요. 이렇게. 네, 조항에다가 32조에다가 조항에 박았던 이유는 그 조항 32조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혹시 찾아보실 기회가 되면 오죽했으면 국제개발 프로그램 등 국제협력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 포람이라고 썼는데 포함이 네,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예 그 문구를 박아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조항을 만들면서 미국이 굉장히 거세게 반대를 했겠죠. 여러 가지 자기네가 또 돈 많이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장애인의 이슈를 전 세계 장애인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실질적으로 국제협력, 특히 이 국제협력을 국제개발협력을 기획하고 과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이걸 박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의 역사가 실질적인 역사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또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런 어떤 2006년에 그거를 유엔이 통과를 시키고 나면서 사실은 이제 2012년에 들어와서 계속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압박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개발 의제에서의 장애 주류화라는 거로 이런 것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유엔 총회가 이제 총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MDG 성패가 결국은 장애인의 이슈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MDG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애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실패한 거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그 국제 정책, 국제 논의 흐름 속에서 장애들이 어떻게 흘러내려왔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그 리우 플러스 20 이제 2012년 브라질에서 열렸던 그 회의에도 국가정상회의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런 어떤 정보나 교육, 주거, 사회 서비스 접근에 장애인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가 이제 인식이 된 거죠 정상에서도. 근데 자기네들이 정말 그런 인식을 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 세계 인구가 15%가 장애인이라는 점과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MDG가 달성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은 분명히 이제 있었기 때문에 장애 문제가 이제 국제개발 협력에 아주 이제 들어오는 거죠. 2006년에 이미 국제개발 협력,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32조에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는 제로 인식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장애계가 계속 이제 압력을 넣어서 유엔이 이걸 끌고 갈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엔 장애인 10년이 83년부터 92년까지 있었다면 아태 지역도 그냥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유엔 장애인 10년이 92년도에 끝나고 나면서 이거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을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1차 아태 장애인 10년은 93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 정부가 주도를 했던 거고요. 그때는 이제 뭐 중국이 약간 폼을 좋아하니까 이제 폼나게 이제 그냥 했던 거고 아무것도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2003년부터 2012년까지가 또 일본도 잘난 척 많이 하잖아요. 해외 나가면.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제 자기네가 한번 아태 지역의 장애인이 6억 5천만 명이에요. 전 세계 장애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고 가장 많은 빈곤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10년도 있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이게 3차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 장애인의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실 3차까지 왔는데 여하튼 2차는 일본 정부가 그래도 애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이게 되겠지만 자이카가 신자이카법이나 이런 거에 장애 이슈를 넣어버리고 그걸 갖다 직접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막 나가면 뭐 잘난 척하고 그러는데 뭐 일본 다음이 자기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자꾸 이게 자랑질을 하니까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럼 너희들 역할 좀 한번 해봐. 그랬더니 막상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 정부가 했겠어요? 안 했겠죠. 자꾸 이제 미룬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정부를 꼬셔가지고 야, 우리 3차 대전 10년 하자.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걸 선포하게 하자. 그리고 한국 정부가 10년 동안 주도하게 하자라는 거가 어느 날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한국 정부가 김영식 총리가 뭣도 모르고 했어요, 사실은. 그게 바로 2013년부터 22년까지가 아시아 태평양 제3차 대장이 10년이라고 하는 거고 인천에서 열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인천 전략 쉽게 해서 IS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수립 근거가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권리에 기반하고 장애 포괄적 개발 정책이 이루어져야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인의 빈곤이라든지 많은 이슈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62개 회원국 유엔에스캅 회원국이 다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사실은. 그런데 과연 이것만 갖고는 되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장애를 놓은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이제 이렇게 그 지역사회,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계속 장애 이슈가 이제 본격화되니까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2013년도에 장애와 개발에 대한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를 열어요. 그러면서 SDG에 과연 어떻게 담아낼 거냐에 대한 것들 끊임없이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딱 한 번 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부터 30년까지의 이제 장애 관련 목표들이 들어간 5개 목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개 목표에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5개 목표에 7개 세부 목표가 5개 세부 목표에 그 하위에 전체 7개 목표가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목표 사이에 교육 보장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한국에도 장애인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해서는 큰 이제 많이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제 그 목표 사이에 이렇게 요건 뭐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SDG가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까지 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을 포함한다라는 를 이념으로 갔었을 때 저는 가장 크게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목표 8이 되겠죠.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이거 번역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따서 놓은 거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남녀의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주 굉장히 좀 혁명적인 발상을. 그래서 역시 유엔 쪽 사람들은 참 좌파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거를 하라는 건지. 저도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청년 우리나라, 그럼 이걸 우리나라라고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저걸 봤을 때 청년 실업을 100만 명을 생산해 놓고 이제 뭐 지금에 와가지고 노동자는 잘라내고 청년들을 취업시키면 그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개는 거랑 똑같은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청년도 이렇게 여기 뭐 청년 같은 분도 많은데 그 청년들도 일자리가 문제인데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도 이왕이면 양질의 질 높은 자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나 넣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게 이제 저희한테는 그래도 무기 아닙니까? 장애단체에서는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 해소는 아까 이제 그 월드비전에서 한 걸 보면서 나도 그걸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다. 그 인천전략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SDG의 막 그런 상관관계를 한번 하다 포기를 했는데, 여하튼 이런 불평등 문제는 이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주권 문제도 굉장히 지금 이걸 왜 정주권이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접근성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모든 장애인들이 그 배리어 프리라고 하죠. 그 장벽 없는 그런 어떤 그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이 지금 그 서울시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모든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제 다 그 휠체어 접근 가능한 버스로 만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로 봤었을 때는 강남고속터미널 가서 시외버스는 하나도 휠체어 장애인들이 탈 수가 없는,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제 30년간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또 이게 강력한 무기이자 뭐 그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표 17, 이것도 이제 그 저희는 데이터 문제인데, 저희가 이번에 아태장애인 10년,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에 62개국이 가입을 했으니까 그 국가들의 이제 시행된 지 3년이 됐는데 3년의 상황들을 한번 보자. 거기도 보면은 인천 전략에도 보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도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장애 이슈를 해결하려고 해도 통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도 통계가 안 돼 있거든요. 그 국제사회가 원하는 통계는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편으로는 또 저희들끼리는 장애를 다 까발리는 통계, 전 세계에 이런 통계가 만들어지면
이게 또 보험회사 넘어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또 고민은 하고 있어요. 저거는 과연 괜찮은 건가? 저것도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굉장히 의심스럽게 좀 보고 있는, 여하튼 그래도 통계가 중요하다는 거는 다 동감을 하지만 그 통계는 과연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건가, 이 다음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예, 제가 사실 여기부터는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래도 성과는 MDG와 달리 전 세계 장애계가 요구하고 있는 SDG의 7개의 목표는 그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의 아주 순진한, 아주 낭만적인 어떤 기대감인데, 저희가 이제 인천전략과 유엔장애인권협약과 이걸 갖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거를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슈이기도 하고 장애 이슈라고만 자꾸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장애 이슈, 그러니까 성인지적 관점, 이제 환경지수 이런 게 만들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장애 지수만 만들어지고 장애 관점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 아마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나 모든 거가 아마 그 관점만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인권은 어느 정도, 동성애자 빼고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즉 SDG라는 이 무기를 들고 이게 한국에도 적용되는 거라고 한다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라고 한다면, 월드비전이나 노인도 다 보건복지부죠. 근데 자꾸 제가 얘기를 하면 보건복지부나만 자꾸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장애와 관련된 부처가 국회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11개 부처 정도가 관련돼 있어요. 예를 들면 국토부, 접근성이죠. 그 다음에 여가부는 여성평등, 그러니까 장애 여성에 대한 평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는 재난 문제가 좀, 장애인들에서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하여튼 11개 부처 정도가 저희가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처들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어떤 장애 이슈를 크로스커팅 이슈로 집어넣기가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과 인천전략 IS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국회나 정부랑 아무리 얘기해봐도, 국무조정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복지부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5분 남았다는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이런 어떤 국제 장애 정책을 촉진하는데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한계에는 왜 빈곤이라든지 이 보건, 정신장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또 성평등 문제 이런 거에는 장애가 빠졌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벌러너블이라는 거에 대한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장애는 취약계층으로 본다라는 그 관점은, 영어 해석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대단히 자선적인 관점이다. 저건 내가 봤을 때는 장애는 취약계층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다양성으로 봐야 된다. 저거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주체의 한 주체지, 장애를 취약계층으로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굉장히 하여튼간 좀 여전히 유엔이 자선의 관점이 좀 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저는 아까 특히 이제 목표 8에 대한 분석을 좀 이제 해봐야 되겠다. 장애 관점에서 과연 30년까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고요. 이미 이제 보건복지부와 이제 SDG와 관련해서 이게 인천전략과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을 다 포괄한 지금 정책협의체를 지금 제안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1월 달에 복지부가 좀 모임을 갖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저희가 인천전략이 선포가 되면, 시작이 되면서 협회하고 18개 장애단체하고 국회, 이제 우상호 의원이죠. 이렇게 연대가 지금 돼 있는데, 인천전략도 사실은 이제 국제개발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SDG랑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걸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 매년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나 선관위, 왜냐하면 국회는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에 국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선관위는 선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여기에 이제 SDG까지 포함시켜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건데, 여성 아동 환경 단체들과의
제가 좀 따로 코피드 내에서 하든 좀 모임을 갖고 좀 우리끼리 이 마이너 쪽의 이슈들을 갖고 좀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좀 이제 장애계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거는 그 환경지수나 이 성인지적 관점을 보고 굉장히 제가 좀 감명을 받았는데, 이 장애지수를 하나 만들어내면 이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장애평등지수.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를 평가할 때, 예산이나 이런 걸 평가할 때 장애평등지수를 놓고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이거는 이제 해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정부나 일본 정부는 이미 그런 어떤 그 국가 이 법이나 이런 거에 장애를 포함시켰고, 우리나라처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요 사례를 들어가지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개정한 건데, 그리고 그렇게 놓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지금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마치 이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국무조정실이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다 사례로 이제 들었던 그런 예입니다. 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